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대구 사람 전태일. 전태일 평전의 저자, 한국 대표 인권 변호사 대구 사람 조영래.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동안 고향 대구에서는 잊혀진 이름들이다. 노동자의 영원한 벗, 꺼지지 않는 불꽃 전태일. 인권에 마르지 않는 샘물 조영래. 고향 대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대구시 중구 남산동. 좁은 골목길에 나직이 앉아있는 낡은 집. 이곳은 전태일과 가족들이 살던 곳이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이후 생계를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가 1963년 다시 고향 대구로 왔다. 전태일은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던 약 1년 7개월 동안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했다. 이 집은 지난 2014년 유족을 통해 전태일과 가족들이 살던 곳으로 확인됐다. 한때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질 위기를 맞기도 했던 이곳은 현재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무관심 속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고향 대구에서 전태일은 잊혀진 이름이었다.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약 50년이 흐른 오늘, 대구 시민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냥 이름 자체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노동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데모 영화도 있었고 왜 그때 누구야 그 키 작고 조그만 배우 있잖아 와 그가 주인공이 돼서 나온 적도 있었고 그죠?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뭐 노동 운동의 시조라고 봐야지.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잘 몰라요. 노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잖아. 저는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들어가지 싶은데 그 무슨 운동 해가지고 죽은 놈 그 알잖아 전태일 맞죠? 좀 힘들었던 그 여공들에 대해서 좀 연민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가 좌절되자 자기 몸을 좀 불사른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듣긴 이렇게 기억이 언뜻 나는데 빠른 그 경제 성장에 묻혀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1948년 8월 26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 닦기 등 거리를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폈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또 오빠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본 거와 영화를 본 거 그런 거를 또 우리들 쭉 앉혀놓고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봐주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생활하시느라고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인 오빠가 우리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학시키는 거 선생님 만나갖고 그런 걸 다 해줬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오빠, 그리고 자상하면서도 재밌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가 하고 싶었던 소년 전태일.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에서 잠깐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그만둬야 했다. 전태일은 15살이 되던 해인 1963년 5월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게 된다. 현재 대구 명덕초등학교 체육관 자리에 가건물을 두고 있던 청옥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한 것. 고등공민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중학교 진학을 못한 이들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던 야간 학교다. 전태일이가 1학년 때 이제 들어왔는데 가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씩씩하고 하고 활발하고 이래가지고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가 뭐 시내에서 구두 닦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른 생활을 한다. 집이 경북여고 옆골목인가 그 어디 있었어요. 조금 가까웠어요, 집은. 그놈이 참 씩씩했어요. 용감하고. 어디 가면 학생회장감이에요. 아주 명랑하고 아마 오빠가 정말 그런 연예계로 나갔어도 정말 잘하지 않았을까. 춤도 잘 추고 춤을 그냥 막춤이지만은 우리 앞에서 노래도 정말 못 불러요. 근데 그렇게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유쾌했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전태일은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숙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청옥 고등공민학교 시절 있잖아요. 그때 그 전태일이가 느꼈던 그 행복감은 정말 컸지. 근데 그때 전태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이 살아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조물주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런 때를 그 청옥 고등공민학교에서 느꼈고 서울서 오래 살았지만 대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지. 하지만 더욱더 어려워진 가정 형편 탓에 학교를 중퇴한 전태일은 돈을 벌기 위해 상경했고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 탁월한 손재주로 남들보다 일찍 재단사가 되었고 안정된 일자리까지 얻었지만 그가 마주한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했다. 겨울에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럼 그때는 전깃줄이 다 노출돼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을 하고 밤에 보면요, 그 위에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쌓인 것처럼 그 먼지가 쌓였어요. 그런 속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바쁠 때는 나를 꼬박 새기도 하고, 뭐 못 견디는 사람들은 먹으라고 타이밍이라고 잠 안 오는 약도 다 먹고, 그렇게 거의 강제로 먹다시피 하고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작업 환경이라는 거는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한 7시 반쯤 저 같은 경우도 오면은 11시 이렇게 버스 막차 있을 때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시장 같은 데 보면 2층을 매요, 다락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 구멍을 뚫어 놓고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쓸 수가 없어. 허리를 굽히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싱하는 사람들은 미싱에 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쓸 수가 없지. 그렇게 아래층에서 일을 하고 그랬죠.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이 처한 현실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다.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정작 자신은 집까지 2-3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재단 보조로 들어가 여공들의 일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한 마음속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본 노동자들의 삶, 내 동생들 나이의 어린애들이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옥이라는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순옥이 나이에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너 같은 똑같은 애가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제가 어른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오빠가 투사라는 것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휴머니스트,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전태일은 우연히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다. 한자 투성이의 근로기준법을 어렵게 공부하며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평화시장 재단사들과 함께 바보회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었다. 전태일은 업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조사했다. 하루 16시간의 노동과 턱없이 낮은 임금,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각종 직업병을 앓으며 혹사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상은 참혹했다. 전태일은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호소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반정부적인 것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근로기준법 지켜서 일요일 날 쉬게 하고 근로시간 좀 단축해주고 건강 나쁘니까 건강진단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요즘 뭐 반정부 그런 건 전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좀 쉬게 해달라. 뭐 최소한의 정말 한 달에 2번 휴일, 일요일을 좀 쉬게 해달라. 시간 단축을 좀 해달라. 다락방 철게. 하여튼 한 5가지 정도예요. 그거 지금 딱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좀 인간답게 좀 어떻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거죠, 사실은 좀. 1970년 10월 7일 한 신문에 평화시장의 노동 실태가 보도되자 노동청은 조금만 기다리면 개선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청과 업주의 태도는 달라졌고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네 이제 11월 13일 날 이야기죠. 단상을 해서 내가 올라가서 외치고 이야기하고 플랜카드는 우리가 들고 있을 테니까. 근로기준법 우리 소용이 없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한테 뭔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또 유서를 또 써놨잖아요.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평화시장의 어린. 이런 거를 다 이렇게나 전태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죽을 거를 다 결심을 하고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예측하고 그걸 다 선한 거야. 1970년 11월 14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쓰러져간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대구 출신의 인권 변호사 조영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전태일보다 한 해 앞선 1947년 3월 26일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조영래. (4학년) 때까지 대구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후 당시 전국의 수재들만 간다는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등 사회 정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조영래에게 전태일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사법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서울대 법대 학생장으로 전태일 장례식을 치른 조영래는 본격적으로 노동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배우로 수배되어 6년간의 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 조영래는 도피 중 전태일이 남긴 일기와 수기를 바탕으로 3년에 걸쳐 그의 삶과 죽음을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전태일 평전이다. 전태일 평전은 엄청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그 전태일을 나는 게 두 번째 살린 게 전태일 평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이 죽고 이제 어머니가 그 뜻을 이어서 이렇게 그 해왔던 것이 한 번 살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이게 전태일이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 전태일 영신을 얘기를 했지만은 전태일 일기를 보는 것조차도 이제 불온시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몰래 돌려본다든지 복사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왔었는데, 전태일 평전이 이제 그 출판되고 나서 전태일의 뜻이 아주 이게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후 조영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1980년대 굵직한 시국 사건의 변호를 도맡았다. 참고인 먼저 조영래 변호사 의견을 주십시오. 실제로 언론 통폐합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났던 일은 이를테면 신문사 사주들을 보안사 지하실에다 불러다가 협박을 해서 도장을 찍게 하고 하는 따위에 파렴치한 깡패짓입니다. 법률 이론으로 이것을 조영래는 1990년 12월 12일 42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총칼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하나의 적나라한 범죄에 불과하고 아주 치욕적인 범죄입니다. 법조 관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조영래 변호사 이름을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은 어떤 기존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가라는 인식, 법률 이론에 아주 충실한 그런 법률 전문가, 거기에다가 그친 게 아니고 실천과 활동가 역할도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주로 활동하신 게 80년대 이렇게 무렵이거든요. 그때 불과 7년 동안 변호사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평생 해도 못할 일을 그 7년 안에 다 하고 또 찰 정도로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단순히 시국 사건에 어떤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민변 변호사들이 매달린 게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히 하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생기는 모순들, 공동체 의식에 의한 공동선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을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어떤 소송이라는 형태로 이끌어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게 개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의 확대, 진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영원한 벗 전태일, 인권에 마르지 않는 샘물 조영래.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처럼 같은 길을 걸었다. 하지만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온전히 이 사회에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시대는 바뀌었다. 억눌려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랐고 노동과 인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전태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고 1988년 전태일 문학상과 전태일 노동상이 만들어지는 등 한동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전태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졌다. 이런 법조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95년엔 전태일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됐고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전태일은 조명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장소나 건물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미래문화유산이라고 이제 서울시가 지정한 게 있는데 평화시장도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돌아가신 그 자리 거기도 이제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이제 표지석도 이렇게 마련하고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원래 이름이 버들다리였는데 버들다리와 전태일 다리로 병기해서 써졌죠. 그래서 이제 전태일 다리가 있고 거기에 동상 세우고 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태일의 여러 가지 그 상징물들이 다 모여 있고 그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지금 전태일 기념관까지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지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기념할 만한 것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전태일의 고향 대구는 어떨까?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여? 50, 40, 20대, 30대 중반, 30대 중반. 가난한 사람. 33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 임성무 씨. 그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전태일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 불우한 환경에서도 낙천적이고 유쾌했던 인간 전태일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있다. 제가 이제 전태일 애들한테 수업할 때 얼마나 다니고 싶었던 학교였던가. 근데 우리는 그 학교를 너무 쉽게 다니잖아요. 그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그 알미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던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사실 교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 중에는 뭐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조건이 정말 안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가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스승의 날 노래가 있잖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참되거라 바르거라 하고 가르친 대로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 하고 만약에 그 인물을 하나 들라면 전태일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뭐랄까 빛이 됩니다. 빛이. 1970년대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초딩. 뭐라 해놨노? 일을 하고 저녁에 2시간씩 공부를 했고 어디를 가려고 했어?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전태일은 학교를 있잖아.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 어디에 살았냐면 대구 시내 남산동이라는 있잖아. 남산동이라는 동네 가족들에게 다정했고 자신보다 힘든 이들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전태일.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이 느끼고 배웠으면 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순수한 바람이다.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 야학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자. 시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전태일은 대구에서 말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이름이었다.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태일을 내세워서 전태일을 조명하자라고 하거나 전태일을 기리자, 전태일을 위한 어떤 행사를 벌이자라고 하면 당장 그 자기 검열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거 해도 될까? 그 자기 검열을 뭐 좀 하려고 하면 벌써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시도를 잘 안 합니다. 자기 검열 때문이죠.
그건 아까 우리 사회가 주는 아무도 내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실에서도 전태일 수업을 하잖아요. 꼭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건 어떤 지난 정권까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건 DJ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구니까. 태양이 비추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구에서 전태일 정신을 기리고 있는 또 한 사람, 박병규 신부. 박병규 신부가 소속되어 있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전태일 추모 미사를 열어오고 있다. 전태일은 대구에서의 짧은 학교 생활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했을 만큼 학업에 대한 열망이 컸다. 가난 때문에 배울 기회를 잃었던 전태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지난 2014년 1월에 박병규 신부를 중심으로 전태일 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전태일 장학금은 큰 돈을 모아 한 번에 기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뜻있는 이들의 후원금이 마련되는 대로 형편이 어려운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아직까지 주지는 못하고 대개 한 지금 20명 가량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초등학생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태일 열사가 다닌 학교가 명도 초등학교고 그 초등학생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조건이 그 노동자의 아이였으면 좋겠다. 좀 열악한 그런 계층의 노동자의 자녀. 그 또래가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떠한 것을 하지 못했는 그 부분. 돈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돈을 주면서 너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그 부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인데 가난해서 못 갔을 때 우리가 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역사와 술화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또래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것이 전태일 장학회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무리를 걷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장학회를 이끌어온 박병규 신부는 여러 학부모를 만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태일에게 더 씌워진 오해와 편견을 접하기도 했다. 어떻게 배치시키냐, 어떻게 놓고 있느냐.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거나 그 관계자분을 만나서 아이들하고 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돈의 가치가 왜 이렇게 전달을 하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태일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거부 반응 보일 때가 있어요. 전태일 조금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반감에 가깝죠. 간혹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가톨릭 안에서도 전태일이라는 분이 외쳤던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외침이었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좀 되는데 우리가 이 전태일 열사에 대한 잘못 덮씌워진 그런 왜곡된 정보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도 분명히 전태일 장학회를 하면서 전태일 열사가 지향했던 가치 이것을 전하는 것도 장학회 사업의 한 분야고. 한동안 대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힘들었던 전태일은 최근 지역 일간지의 한 기자에 의해 소개됐다. 지역에 숨어있는 역사와 인물을 찾던 중 전태일과 조영래의 고향이 대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박진관 기자. 두 사람의 가족과 친구, 지인을 통해
대구에서 살았던 당시의 흔적과 삶의 행적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사실 대구 지역 언론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드문 경우다. 뭐 신문에 이제 보도됐던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뉴스 캐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지역 언론이 그동안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죠, 두 분 다. 근데 대구는 또 그런 부분을 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등한시한 부분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언론도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대구 지역이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산업화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본산이라고 할까 그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사실 인권을 소유했다는 그런 좀 가치 이런 부분이 좀 알려져야 되겠다. 대구가 이제 고담 도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보수와 진보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 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거리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낙 쓰러져가는 그런 그리고 방치해놨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대구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대구 출신 전태일과 조영래를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조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대구시의 의뢰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전태일과 조영래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관련 자료들이 수집됐다.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갖게 되고 또 연구 용역비를 또 주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1년이 훨씬 지났죠. 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그 사업 하는 것도 조용히 시시하면서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게 물론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신 한 분이 이걸 하지 마라 했는데 왜 하느냐? 왜 전태일을 왜 대구서 해야 되느냐? 조영래도 그런 좀 브레이크 걸린 것 같아요. 전태일, 조영래 가치 조명 보고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 사업은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전태일과 가족들이 살았던 집을 활용해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평가 작업이 우리 이 대구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8월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사회 또 정치권에 이슈를 던졌죠. 전태일의 생거지를 매입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에 청옥 고등국민학교까지의 등하굣길을 전태일 길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태일 기념관이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저희들이 TK 특별위원회에서 전태일 기념 사업을 건의한 후에 바로 도정환 문체부 장관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다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는 지역 사회의 이념 충돌을 우려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가지 방안으로 더 나왔던 게 그 노사평화의 전당이었죠. 이 노사평화의 전당이 노동부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 전태일 기념관, 기념실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안까지도 나왔던 거고. 근데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보수적인 대구의 기득권 사회에서도 무슨 대구에서 전태일 기념관이냐, 양측이 반발하면서 다시 증발되어 버린 거죠.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놓고 대구시와 시민노동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이 모두 달라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지켜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신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우정의 관계였던 전태일과 조영래, 이 두 분이 모두 대구 출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또래의 나이 대학 시절 전태일 평전을 읽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김채원 씨는 지난 2015년 전태일 추모 대구 시민문화제를 제안했다. 공연, 시, 미술, 노동영화 등 문화적 방식으로 전태일을 추모한 대구 시민문화제는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아니 이 새끼들이 진짜, 야 너 벌써 이만해서 일 못할 줄 알아. 새끼들이 진짜 내가 누구지 알아? 정말 이렇게 대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여서 이게 과연 대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할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10,000원의 불시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예상 이상으로 많은 어떤 성금이 모였고 그 성금으로 그 문화제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 문화제에도 지역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해주셨고요. 전태일과 대구라는 주제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공공의 영역에서 연 첫 시민문화제. 참여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태일의 삶을 표현하고 정신을 이야기했다. 전태일이 이제 대구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인 거는 시민들의 작은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의 장으로 끌고 왔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노동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회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그 시작을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해서 당연히 이제 방법과 과정과 등등이 미약하고 또 한계가 많이 있지만 처음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의외로 그 대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확장하는 부분들은 부족했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인터넷이나 모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전태일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년째, 올해가 이제 4년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은 이제 문을 여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4년째 올해부터 또 내년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좀 더 확장성을 가지는 이런 형태로 좀 변화 발전됐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극단. 전태일과 조영래를 다룬 연극 한 편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공연은 다 이쪽 예술공과 합치면 5회인데 다 무료 공연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해서 다 무료고 의외로 두 분 다 대구 분이시라는 거, 대구가 고향이시라는 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게 10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다 올라갔지만 나이도 1살 차이. 내가 졌네. 이렇게 정의에 불타는 사람한테 극과 진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극과 진실이라니? 세상의 진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 태어났고 또 가까운 동네에 살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 과거로 돌아가. 그동안 서울에서 전태일을 그린 공연 작품은 덜어 있었지만 대구에서는 첫 연극이다. 대구서 부산으로 다시 대구로. 사실은 전태일 열사는 또 너무나 유명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 두 분 다 대구 출신이다. 대구가 고향이었고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걸어봤더니 아마 두 분 사시던 곳이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대구에 사셨고 아마 어린 시절에 지나다가 동네에서 한번 지나쳤던 꼬마 시절에 만났던 친구는 아닐까. 굉장히 좀 작가적 상상력이랄까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글 쓰면서 그게 동시에 전태일과 밀접을 위해서 이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 그래서 조영래 변호사는 평생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 않았나. 야, 조영래가 밝힌 곳이 참 많아. 지난 10여 년간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해 연극으로 만들어온 안희철 작가. 학창 시절부터 전태일과 조영래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그는 이번 연극에 두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았다. 조영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없었을지도 모르. 조영래 변호사 행적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주요 이슈들은 그분이 이렇게 다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전태일 열사도 마찬가지고요. 20대 초에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어떤 한 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는데 보니 고향이 대구인 분들이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까? 왜 잊고 지냈을까라고 예술하는 한 사람으로서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뒤늦게 본 거죠. 서울에서 많이 또 몇 차례씩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안 했을까 지금까지. 그래서 부끄러웠고 왜 이 생각도 못했을까 부끄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 두 사람의 모습들, 행적들 그것들을 아마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두 친구가 고향 대구에서 연극으로 처음 만난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태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란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골목에서 22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간 선언이라고 부른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모두 부끄러운 역사야.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는 그 사건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썼어. 함께한 수많은 변호인단이 있었어. 야, 그중 단연 조영래였어. 시대는 혼자서 전태일과 조영래의 일상에서부터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순간들이 연극이라는 현장 예술과 만나 상상과 실제를 오가며 생생하게 재현된다. 아버지, 우리 순옥이 또래나 더 어린 애들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시다들이 다 그 나이 아이가? 근데 그 어린 여자애들이 좁은 다락방 안에서 먼지 마시면서 야근까지 해요. 하루에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니까요. 그 어린 여자애들이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했지.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그럴 일 없을 텐데. 법이요? 근로기준법. 막 일을 하고 쉬고 이렇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종대왕님이 힘들이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 쓸모가 없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학 다니는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자기 차비로 풀빵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 수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목했던 시대와 권력이 외면했고 감추었던 역사. 전혀 법대 나오신 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을 살았던 전태일과 조영래의 이야기가
연극을 통해 친근하게 전해진다. 착각해서 근접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대로 하라는 건데. 신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고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난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오늘 우리는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지만 모른 척했던 것, 우리가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만나지 못한 친구, 그리운 그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면 이제 더 이상은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역사 시간에서 이제 이름만 들어보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냥 글로만 알고 있었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더 슬펐어요. 제가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과거의 어떤 묻혀졌던 어떤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왜 그 전태 열사가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 현재 제 자신을 살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노동이라던 게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로서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것과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참 다수를 위해서 한 소수의 희생이 참 대단하고 크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 잘 몰랐었는데 제가 보고 이번에 느낀 거는 다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다시 또 역사라 해야 되나? 그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가슴이 많이 뭉클하네요. 전태일 대구시민문화제를 제안했던 김채원 씨가 전태일과 가족들이 살았던 곳을 찾았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갖고 산 집이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한국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가셨다가 다시 대구 오셨다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유일하게 열사가 다시 오셨던 63년 4년에 여기 이제 한 집에 사셨던 거죠. 여기 사시면서 요 길을 걸어가지고 당시 청옥고등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덕
초등학교 거기를 다니신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 사셨을 때가 열사가 일기나 이런 데서 누차 이야기했던 가장 인간다운 자각을 하고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생거지가 열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 거죠. 생각,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태어났던 곳은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오히려 전태일 열사의 어떤 기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우리 최 선생님은 어르신 때,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사시고 나간 그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 어른 되시는 분이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연인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또 하나 있었어요. 저 이제 전태일이 그분 살던 곳이에요. 밑에 따로 또 뭐 건물도 있었어요. 나무 판잣집이었어 그때. 판잣집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정원으로 변해버렸다. 여기 한카. 아, 그런 식으로. 저쪽은 점포, 점포가 하나 돼 있어요. 함석 아닙니까? 함석이죠. 예, 그때는 다 함석. 예, 그때 함석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태일과 가족은 이곳에 있던 판잣집 7평 남짓 한 방에 재봉틀을 들여놓고 구호물자로 들어온 옷을 봉제에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전태일 열사가 있을 때는 그냥 전태일과 가족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은 많은 부분 이미 사라져버렸지만 이곳은 그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다.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 집을 좀 의미 있게 보존을 하고 싶어서 우리 두 분께 부탁을 많이 드리고 훼손이나 좀 이런 다른데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진척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뭉개지 말고 더 이상 손대지 말아야 하더라고. 여기 전문인데 담당 이거 하고 전부 다 뭉개거든. 요 펜스하고 이랬을 때 그때는 완전 그대로 거의 집이 그대로 다 돼 있었지.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거는 요새 보고 나면 뭐 그대로 다 보나고. 그것도 내가 또 요거는 내가 또 뭐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네, 조금만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또 여기가 어찌됐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버리면 집이 금방 묵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태일과 가족이 살던 당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점점 그 모습의 많은 부분이 사라져가고 있다. 담은 보니까 다 흘고 문도 옛날 원형대로 있던 거 없어졌는데 전태일 열사가 그 거주하셨던 공간은 지금 허물어진 거로, 그것도 아마 만약 이 공간을 새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매입을 한다면은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본체가 원형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과 인권의 상징, 전태일과 조영래. 오랜 시간 고향 대구에선 잊혀진 그 이름들. 하지만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려왔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짧은 삶이 남긴 울림을 잊지 않는 한 전태일과 조영래는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전태일과 조영래를 따로 떼어내서 저희들이 기념을 하기에도 모자람이 없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같이 모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사고방식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분을 같이 한 곳에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은 사실 사람 기억이란 거는 공간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없으면 빨리 소실되거든요. 그다음에는 그게 뭐 대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구가 알고 보니까는 그야말로 보수 일색의 도시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고향이었나? 라는 것만 해도 다른 타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두 분의 삶을 좀 더 널리 알려줄 수 있다는 뭐 방식이 어찌 됐든 간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 생각의 끝이 노동운동일 수도 있고 그 생각의 끝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갈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이 좋은 직업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공동체 속에서 꼭 가져야 될 어떤 공동체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태일이 느꼈던 그 절박함의 조건 속에 아직도 그 노동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태일을 다시 꺼집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전태일을 이야기하는 세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간의 기념사업들은 너무 그냥 기억하고 추모하는 정도에 좀 집중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다시 이제 시민들 속에 전태일을 확 펼쳐서 출생해서 성장기의 전태일 그리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의 전태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전 대구가 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고 저희 부모님도 염색공단에서 맞벌이 하시면 되게 힘들게 사셨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함께하고 했던 게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대비되고 막 대립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같은 삶이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어떤 농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걸 갈라 세웠던 이 세력을 조금 우리는 이제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물리친다는 표현이 좀 강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함께 걸었던 그 길 전태일 열사도 함께 걸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했으면 좋겠다. 전태일 열사를 이제 대구 또는 고향에 이렇게 국한해서 묶어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전태일 정신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국가 성장 한편은 인간의 노동자의 소외에 많은 정치적 여러 가지 측면에 뒷받침했던 지역이 또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국가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시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목하면서 고향이 대구라서 전태일이 아니라 대구에서 전태일을 우리가 다시 불러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또 그분이 또 대구 출신은 또 인연이 또 있어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좋은 인연들의 매개체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 me.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and tenement halls and whispered in the sounds of silence.